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1차 종합반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먼저 실러버스 한번 쭉 받아보시고요, 여러분. 책은 다 갖고 오셨을 거고. 시간이 조금 그래도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반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도 있을 텐데 전체 한 30번 정도에 나눠서 합니다. 아시고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시간은 한 90시간이 좀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다 끝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상권하고 하권하고 이렇게 쭉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목차가 30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부분들이 쭉 언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별로 보면은 별표가 이렇게 찍힌 거는 아시겠지만 시험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을 이제 한번 다시 보시라고 그랬고 근데 특징은 뭐냐면 한 10회까지는 상권을 하고요 먼저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중요한 것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 가운데 부분이 이제 학원 쪽을 이제 이번 텀은 이제 학원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니까 학원에서 뭐 수익의 인식이라든지 현금 흐름표라든지 또 최근에 바뀐 리스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쭉 먼저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앞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상권 중에서도 조금 덜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앞 시간 정도 있을 때는 오히려 중요한 거 위주로 많이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학원 뒷부분이 또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나오지 말라거나 뭐 그런 거 아니니까 공부를 계속 하실 내용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원 파트를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보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시간 있을 때 그렇게 보시고 자 뒤로 잠깐만 넘겨보세요, 여러분. 자. 공부를 조금 그래도 한두 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첫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세무사 시험 1차 시험 합격하려면은 최소한 우리 책은 기본서는 몇 번 이상은 보셔야 된다고 그랬냐면 5번 이상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5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본인들이 이렇게 5번 정도는 본다라는 마음가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같은 거 풀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문제를 이해하면서 푸는 거는 올바른 풀이가 아니에요. 문제를 봤을 때 답이 나와야 돼요. 아주 보면서 답을 뽑을 수 있어야 되려면은 일정한 회독수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볼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겠지만은 몇 번, 한 2번, 3번 정도 보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시간이 더 세이브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5번 보고 2차 시험까지 가려면은 모든 과목은 한 10번 정도는 보셔야 돼요. 10번 정도 보셔야지 진짜 문제 푸는데 내가 기본 내용은 다 숙지가 돼 있구나라는 전제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두 번 보고서 문제 안 풀린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한두 번 보고서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정상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다시 한번 예제 복습할 때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예제는 꼭 한번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예제.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들이 우리가 수준이 아예 높은 문제도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80%는 예제 수준이 실은 문제예요. 그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각 문항별로 객관식 문제로 뽑아놓은 것들은 꼭 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주관식 연습 문제는 수업 시간에 푼 것만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재무회계 개념 체계인데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변경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은 부분만 우선 먼저 할 거고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예습과 복습 중에서 우리는 항상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하시면 복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여러분. 예습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습까지는 솔직히 바라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은 최소한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수업에 만약에 못 오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이게 내가 좀 어느 부분 부족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니까 그것도 반복해서 보시고 그죠? 그래서 수업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거 안 보면은요 그만큼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거의 연결돼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빼고 그러면 다음 과정을 가는데 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그거는 다시 숙지를 하시고 꼭 보충한다. 안 붙는 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여러분. 저기 얼굴에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인데, 그죠? 자, 1장, 2장, 3장은 다시 이론 파트니까 놔두시고, 개념 체계가 개정된다라는 표현은 이제 1장 정도만 바뀐다는 뜻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1장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게
그러니까 다 바뀌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큰 틀 차원에서는 이제 바뀌는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안 바뀌는 것도 꽤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는 이제 제가 필요하면 할 거고 그리고 2장, 3장은 안 바뀌어요. 2장, 3장 안 바뀌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권에서는 먼저 공부할 파트가 재고자산하고 유형자산의 재평가 부분 있죠, 여러분?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삭제,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금융자산 이런 거를 먼저 끝내고 학원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9페이지로 오십시오. 119페이지. 자, 여러분 재고자산. 자,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이제 앞부분에서도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출제 경향을 분석해가지고요. 별표를 찍었어요. 근데 다 별표를 찍었는데 그 중에서 별표 2개 이상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죠, 여러분. 네, 걔네들은 무조건 시험에서 거의 2문제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시고 뭐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뭐 별표 이렇게 3개 찍었잖아요. 유형자산은 뭐 공부해보신 분들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그랬었죠, 우리 시험에서. 많게는 뭐 1년에 6개씩 막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놓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안배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중요한 거 위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뭐 다 할 거예요. 뭐 재고산 추정도 갈 거고, 뭐 생물자산도 다 볼 건데, 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우리 재고자산이라고 했고요. 자, 지금 재고자산에서 한 번 더, 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냐? 자, 자산은 살 때 문제가 있고,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있고, 팔 때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살 때는 자,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건 뭐 계산하는 거? 취득원가. 그렇지. 그래서 취득원가를 공부하시고 취득원가에서는 매입가액에다가 매입금액에다가 취득에 따른 뭐를 고려한다? 부대비용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를 체크하는 게 핵심이냐면 이 중에 부대비용의 범위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대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래서 이 부대비용이 첫 번째가 이제 상기업, 물건을 사서 팔 때 부대비용이 얼마가 뭐가 있는지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쫙 되뇌이는 거죠. 그래서 살 때 물건값 외에 우리가 가장 흔히 예를 들는 게 이제 매입가액의 매입 운임, 매입에 따른 보험료, 그리고 매입에 따른 관세, 그다음에 하용료,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오는 동안에 발생하는 운반비, 뭐 이런 거 일체 등을 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 제조기업에서는 원가를 어떻게 볼 거냐. 제조기업에서 이제 매입가액의 의미는 이제 보통 원재료죠. 원재료 말고 추가로 붙는 저 부대비용은 뭐가 있어 그러면요? 우리 제조기업 공부를 원가 관리에서 공부하시죠. 제조원가 3요소 중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중에서 재료비 빼고 나머지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가공비라고 그러지? 그렇지.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저 가공비의 범위. 그래서 변동제조가 직접 농무비하고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그렇죠? 그거 어떻게 계산하냐. 그리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배부가 필요하죠. 배부할 때 재무회계에서는 어느 기준으로 배부하게 되냐면 정상적도로만 배부한다. 이런 내용들. 그렇죠? 그런 걸 한번 다시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용역기업. 그다음에 사람이 일해주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서 돈을 버는 그 용역기업에서도 재고자산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거기 용역에 투입되는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해주면은 수익이 인식되기 전까지 사람이 일해준 부분에 대한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거 자체를 뭐로 보냐면 재고의 원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흔한 상기업과 제조기업과 용역제공기업별로 재고자산의 원가 계산할 때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가 공부할 게 자, 처음에 살 때 재고자산이 내 거의 소유권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케이스를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가장 기본이 여러분 뭐야? 미착 상품 있죠, 여러분? 그래서 미착 상품은 우리 재고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미착 상품 같은 거는 자, 포인트만 잠깐 잡아서 얘기할게요. 자, 2가지 조건이 있죠, 여러분? 선적지 인도 조건, 그냥 선적지까지만 쓰겠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다면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재고자산 미착 상품에 지금 현재 운반 중인 상태의 상품을 미착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재고를 누구 거로 봐야 돼? 판매자 거로 봐요? 구매자 거로 봐요?
구매자 거지. 그렇지. 구매자. 그 다음에 도착 진도 조건은 도착해야지만이 구매자한테 넘어가니까 아직 도착 안 한 상태에서 운반 중인 상태는 뭐 판매자 소유 재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가 우리 위탁 판매에서 재고 자산을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여러분 적송품. 그렇지. 적송품은 위탁자 재고로 본다, 재고 소유로 본다, 수탁자의 재고 자산을 본다. 위탁자죠. 그렇지? 위탁자에서 재고 자산을 보는 거고. 자, 세 번째가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산다고 의사 표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시송품. 그렇죠? 그래서 시용품은 시용 판매죠. 이건 누구 재고로 보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회사가 한번 써보세요라고 소비자가 갖고 있지만 우리 회사 참고에 재고는 없지만은 소비자가 갖고 있다고 해서 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재고가 아니라 회사, 판매 회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번째가 담보로 제공된 재고 자산. 담보 제공된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담보권이 실행돼서 즉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거를 재고자산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담보 제공자인 채무자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판매 회사가 할부 판매 형태로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할부 판매라는 건 여러분 재고자산이 먼저 넘어가고 대가는 나중에 받는 방식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판매 회사의 재고에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판매가 이러니까 무조건 재고자산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를 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자, 큰일 좀 여섯 번째 볼게요, 여러분. 자, 여섯 번째. 한 번만 더, 여러분. 반품 조건부. 반환 조건부라고도 하고요. 반품 조건부 판매. 자, 반품 조건부 판매에서는 여러분, 자, 다시 미래 반품을 예측할 수 있느냐? 미래 반품을 예측할 수 없느냐? 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걸 먼저 써놨어요. 자, 여러분. 미래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든 없든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중에서 100개를 팔았는데 한 10개 정도가 반품이 예상이 된대요. 반품이 예상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은 100개를 잡아야 돼요? 10개를 잡아야 돼요? 90개를 잡아야 돼요? 답이 없을 수도 있어, 그게. 그죠? 네. 그럼 100개 중에서 우리가 판정했는데 반품이 10개가 예상되면 우리 회사 재고에 포함될 금액은 몇 개? 0개가 되죠. 그렇지. 그죠? 반품 조건부 판매에서는 재고를 잡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반품을 예측할 수 없을 때도 재고를 잡는 거 아니죠. 대신 재고를 잡는 게 아니라 이때 뭘 잡는 거, 여러분?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갔는데 100개를 팔았는데 90개는 뭐 말이 없을 것 같은데 10개만 반품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반품 제품에 대한 회수권이라는 용어를 잡는 거죠. 그냥 우선 처음 보신 분들은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뭐 이걸 다 알아야 되니까 반품 제품 회수권, 반품 재고 회수권이라는 표현을 써서 재고 자산이 아닌 반품된 재고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개념으로 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이거 6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두 번째가 자, 보유하는 단계로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또 공부할게. 자, 재고자산은 그렇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회사 재고자산이 전체 10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용은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 한 개당 얼마짜리입니다 라는 재고자산은 수량과 단가의 곱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이게 재고자산의 수량. 그리고 한 개당 원가를 뭐라고 하냐, 여러분? 단가. 단위당 원가로 하죠, 여러분. 그래서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파악하는데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각각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 몇 개가 있고 그래서 뭐하고 계속기록법하고 뭐하고 실사법하고 그렇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은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그때그때 인식하는 거죠. 반면에 실사법은 재고자산의 판매가 이루어질 때 매출액은 기록하지만은 매출 원가는 그때그때 안 잡고 언제 잡는 거냐면 기말에 가서 실사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특징, 장단점 그리고 회계 처리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은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회계 처리까지는 알아두자. 뭐 장단점을 비교해서 뭐가 장점이다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서 나오긴 좀 그래요. 하지만 회계 처리를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한테는 자, 두 번째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하는 방법 공부해야 되죠. 단위당 원가라는 단가 결정.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재고자산이 사서 팔고 사고 팔고 할 때마다 이루니까 실제 있는 재고 그대로 몇 개를 얼마에 사왔느냐, 몇 개를 얼마에 팔았느냐 일일이 기록해서 관리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개별법.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기록하기가 힘드니까 인위적인 뭘 쓰냐면 가정을 쓰죠. 가정을 써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는 방법이 바로 선입선출법. 그렇죠?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았다고 하는 방법이 후입선출법. 그렇죠? 아니고 그다음에 골고루 먼저 섞어서 팔았다라고 하는 방법이 평균법. 그렇죠? 가정평균법인데 평균법도 총평균하고 이동평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 공부하시고 이거 공부할 때는 자 다시 한 번만 여러분 각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공부할 때는 어느 방법을 서로 비교해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되냐면 선입선출하고 후입선출법. 그리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을 공부하실 때는 계산보다는 각각 방법의 장단점 특징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 계산으로 이게 뭐 매출원가가 얼마다, 기말재고 얼마다. 그래서 계산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뭘 공부하시는가 하면 평균법,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그래서 이 두 방법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산에서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말로 나올 때 서술형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각각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수량을 결정하다 보면은 장부상에 있는 수량하고 실제 수량하고 안 맞아가지고 차이나 날 때 그때 우리가 판단하는 게 뭐냐면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뭐 정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뭐와 뭐의 차이에 대해서 계산하느냐. 수량이 비어야 되니까 여러분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 대해서 뭘 곱해가지고 그렇죠. 원가죠. 원가. 그래서 이거는 취득 원가가 될 수도 있고 취득한 이후에는 선입선출법이나 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을 적용한 원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게 감모손실이며 자 재고자산의 자 또 하나가 뭐냐면 평가손실이죠. 재고자산 평가손실이고 자 재고자산 평가손실 하면 떠올라야 되는 법목이 하나 있죠. 어느 법에 따라 선택하고 저가법을 무조건 써야 되고 자 평가손실의 정의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자 뭐에 대해서 곱하냐 먼저 수량이 장부의 실제요? 실제 수량에 대해서 그렇죠. 아시지만 그래도 자 그다음에 뭐와 뭘 비교하냐 우리가 기록했던 원가 또는 취득했던 원가와 뭐에 대한 차이? 순실현 가능가치. 그렇지. 순실현 가능가치 차이. 그래서 순실현 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떨어졌을 때 이게 더 커서 얘가 떨어졌을 때만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해서 적합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저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게 뭐냐 적합법의 뜻이 뭐냐 이런 걸 조금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다섯 번째가 여러분 자 또 하나가 이렇게 이 네 가지 방법은 여러분 네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이 수량과 단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량 결정 어떻게 할 거냐, 단가 결정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수량이 비는 건 어떻게 처리할 거고 단가가 떨어진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장부 기록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저런 데이터들을 구하기 힘들면 우리가 재고자산을 정확한 재고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2, 3, 4번의 방법으로 가는 게 원칙이긴 한데 쟤네들을 제대로 못하겠으니까 그냥 추정시켜라 이거지.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방법은 몇 개가 있고 두 개. 그렇죠?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은 과거에 사용하는 매출 총이익률을 이용해서 올해 기말재고나 매출원가를 찾겠다, 추정하겠다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도매업, 소매업처럼 판매 가격 기조를 해서 우리가 소매 원가로 추정을 하겠다. 소매제고법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매출 가격 환원법.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처럼 대략적인 기말재고 얼마인지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4번, 5번이 제일 그래도 여기서는 중요해요. 꼭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분류한다. 자, 그러면 그러면 판매 시점으로 다시 오면 이제 마지막.